네, 안녕하십니까. 동남권 링크 사업 제2자 교육 AI 분야고요. 인공지능 기반 위성 영상 분석 기술에 대해서 발표할 국립창원대학교 로봇지역예측공학과의 권오설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창원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경북대학교에서 학위를 하고 뉴욕대학교에서 약 2년간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삼성전자의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도에 창원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컴퓨터공학부의 인공지능 관련으로 1년간 방문 교수를 했었고요. 제 연구 분야는 차세대 인공지능, 그리고 객체 인식, 컴퓨터 비전, 로봇 관련된 응용들을 통해서 영상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인공지능 관련된 기초 내용하고 이것들이 위성 영상,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서 위성에 대한 연구 분야가 많아지고 물론 그 전에도 있었긴 하지만 좀 더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성 위성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리고 어떻게 연구되고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저와 제가 같이 연구하고 있는 여기 센터들을 위주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실행할지 혹은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내용들은 좀 있겠지만 최근 약 10년 안쪽에서 이런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이세돌과의 알파고의 바둑 대결, 바둑을 못 두시는 분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신문 기사가 됐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때 인공지능이 이렇게 확 우리 사회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였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이때 저도 바둑을 좀 두긴 하지만 당연히 사람이 이길 거다. 인공지능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체스나 장기 정도는 이렇게 간단하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2016년 3월 달에 했는데요. 4대 1로 인류가 흔히 말하는 좀 과격대 표현 인류가 컴퓨터에게 졌다. 실패했다. 이렇게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람을 혹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구나라는 대중화의 계기가 된 이슈입니다. 최근에는 또 한 번 또 이슈가 됐는데요. 챗 GPT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이 녹화를 오기 전에 과연 챗 GPT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하다가 구글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나 오늘 엄마한테 혼났어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챗 GPT는 그래 너하고 너의 마음하고 엄마의 마음이 안 맞았구나 혹은 어떻게 좀 마음을 추스려야지 이렇게 답을 주고요. 구글은 엄마한테 혼났어 라는 책 혹은 이런 신문기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들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검색 기능, 구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색에 아주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검색 기능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을 혹은 말하는 사람의 대화를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그 감정을 해소해 주려고 하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냐 아니냐를 보면 완전히 기존의 인공지능과 그냥 검색 기능이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은 이제 그 그림이 두 개 있는데요. 왼쪽은 이제 챗이란 뜻 자체가 이제 어떤 채팅이라는 문자의 대화형 문자의 의미고요.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and Transformer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거는 생성형이라는 뜻이고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의 G이고요. P는 Pre-training, 그러니까 미리 학습된 이라는 뜻입니다. 인공지능을 얘기하다 보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학습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아기 때 혹은 걸음걸이 말하는 것들이 다 학습하는 과정인데 이 학습을 미리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가 지금 말하고 이해하고 하는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건 아니고 한 반년 전에 처음 챗 GPT가 나왔을 때 작년 4월 달, 11월 달 나왔을 때 그 6개월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랜스포머는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네트워킹 중에 한 개, 최신 알고리즘 중에 한 개인 트랜스포머 이렇게 섞여서 결론은 채팅으로 사람이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질문, 답, 환경,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근데 그거를 미리 학습된 데이터로 이미 픽스된 값을, 파라미터를 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인공지능 방법이 바로 챗 GPT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은 이게 미국에 있는 유명한 미술 대회에서 1등한 그런 그림인데요. 이렇게 그 인공지능 방법들이 그림을 만들어주거나 혹은 뭐 음악을 만들어주거나 하는 뭐 그런, 지금은 다양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하거나 혹은 뭐 금융 관련된 내용, 예술 관련된 내용, 다양한 방법에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원래 한 100년 전부터 나왔었고요. 한 50년 전부터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구현할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정의는 인간이 학습하고 추론하고 지각하는 방법 그대로를 컴퓨터가 혹은 로봇이 혹은 디바이스가 혹은 장치가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는 이런 흔히 말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알고리즘 중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이 한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이게 거의 메인이었습니다. 거의 한 50년 동안 인공지능을 하기 바로 전에 컴퓨터가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지? 머신러닝이 많았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딥러닝이라는 전체 키워드랑 거의 같은 컨셉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경망 알고리즘에서 딥러닝, 그러니까 깊게 학습을 해서 인간의 능력과 아까 말씀드린 추론과 학습 지원력을 아주 월등히, 기존 대비 월등히 향상시킨 방법이 바로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큰 카테고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은 거의 딥러닝이고, 인공지능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유전자 알고리즘, 그다음에 퍼지 이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공지능은 거의 딥러닝 이 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에 가기 전에 간단한 그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람의 뇌와, 결국은 인공지능 방법이 사람이 하는 학습 추론 결과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하는 거라서 사람의 뇌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뇌라는 것은 뭐 생물학적으로 우리 알고 어떤 걸 알아내고 표현하고 정리하는 그런 정보를 처리하는 단위 혹은 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의 11승계의 뉴런이 역시 세포인데요. 뉴런이 구성되어 있고 그 뉴런마다 총 1000개의 시냅스가 연결되어 있다고 일단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컴퓨터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얘기를 이제 좀 이따 할 거고요. 약 100년 전에 폰 노이만 컴퓨터가 이제 뇌를 한번 구현할 수 있는 연산이죠. 연산, 계산기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폰 노이만의 구조는 그 계산하는 것과 저장하는 능력을 분리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9시 뉴스에 보시면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폰 노이만 구조를 탈피한 새로운 형태인데, 인공지능 반도체는 기억과 처리를 같이 하는 그런 형태의 반도체를 구현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고, 이런 게 이제 컴퓨터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인공지능 기법 혹은 딥러닝 기법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하기 전에 뭐 깊게 가지는 않을 거고요. 좀 간단하게 가기 전에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한 개가
퍼셉트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신경방 알고리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구현 방법 중에서, 그리고 그 신경방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퍼셉트론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처럼 퍼셉트론은 입력이 들어가면 사람들처럼 처리를, 연산을 하고요. 다음은 출력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법을 한다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학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태어나자마자 막 말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뭐 1년, 2년 혹은 초등학교 보통 8살에 가니까 8년이 걸리는 그런 학습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학습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좀 기본적으로 여기 오른쪽에 그림 4개가 있는데요. 미션이 다음 같은 그림에서 개와 고양이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라고 하면, 데이터가 2개 있을 때는 저런 형태의 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같이 강아지가 2개가 있고 개가 1마리 있을 때는 저렇게 구분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선을 긋는 것,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분류라는 작업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4번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하면 개와 고양이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특정 미션을 주기 위해서는, 만약에 분류라는 미션에서는 지금 1, 2, 3, 4번에 해당하는 그 1차 방정식, 즉 그래프를 얻어내면 바로 이 미션이 완성되는, 그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구현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가 들어오고 어떤 고양이가 들어와도 이걸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알고리즘은, 혹은 그 네트워크는 완성형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완벽한 네트워크, 에러가 전혀 없고 성능이 아주 우수한 그런 형태의 됩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은 이게 데이터가 입력과 출력이 들어올 때마다 선을 새로 하나 그려서 분류 기준으로는 완벽한 최적의 선을 하나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구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게 이제 퍼셉트론을 이제 결론은,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이, 그게 입력, 출력, 처리, 이게 3가지 관계를 가지는데, 입력, 출력은 이미 정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처리가 중간에 여기 있는 것처럼 W0, W1, W2, WD, ID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웨이트, 가중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결국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활성함수라는 개념이 이렇게 엮이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연산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까지 나가면 너무 어렵고,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데이터, 그리고 학습, 그리고 결과, 이렇게 형태를 보시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쪽 파트에 웨이터를 확정 혹은 고정 혹은 찾아내는 순간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최종적으로 구성되었다, 완성되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게 이제 퍼셉트론 아까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인공지능은 딥러닝 알고리즘과 거의 같다. 최근에는 그밖에 안 쓰니까요. 그리고 그것의 기본 구조는 뉴런이라고 되어 있는데, 뉴런은 우리가 세포로 되어 있지만 그걸 바로 쓸 수 없으니까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했고, 입출력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간단하면 어떻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델이 복잡해야겠죠. 좀 그나마 복잡해진 게 이렇게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입니다. 층을 여러 개를 세운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층을 여러 개를 세우기 위해서는 입력층과 출력층을 말고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은익층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여기가 이제 은익층인데요. 은익층이라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조금 복잡해지고, 그리고 성능이 좋게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바로 딥러닝 알고리즘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조가 완성된다는 의미는 여기 있는 이렇게 U와 V에 해당하는 웨이트가 결정되는 순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만들어졌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제일 어려운 단어인데요. 인공지능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뭐 하면 되는 것 같은데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예제 중에 한 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학습시키는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는 바로 미분 방정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알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구조적으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학습하는 과정은 뭐냐면 입력을 주고 출력을 보고 원래 나와야 되는 출력과 오차를 통해서 여기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미터 즉 변수들을 세팅하는 겁니다. 세팅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오차가 들어가고요. 오차의 전체의 미분이라는 어떤 개념을 넣게 되면 전체의 모델링이 완성됩니다.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이제 학술적인 표현이고요. 대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하고 출력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데이터 이 세 개가 주어졌을 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그 회사나 어떤 업체에서는 보통 인공지능 우리가 쓸 건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잘 모르실 때는 요걸 줘야 됩니다. 요 두 개의 데이터를 주셔야 그러면 학교나 혹은 연구소에서 어떤 알고리즘 A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쓰면 되고요. 그때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은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럼 이 구조가 만들어져서 결론적으로는 뭐 우리가 하고 싶은 예지 보존 그리고 품질 관리 그리고 뭐 성능 개선 관련된 내용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전반적인 설명을 말씀드렸고 요거가 이제 성능이 나타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혹은 키워드 중에 한 개가 바로 오류 역전파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이 있고 출력이 나오는데 그 출력과 진짜 값 원래는 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출력이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와 고양이는 오차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이만큼 거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오차만큼 얘를 다시 수정해 주는 작업. 이게 바로 오류 역전파라는 컨셉입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일반인들은 충분히 인공지능이 뭐구나, 어떻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요. 더 이상의 깊은 내용들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네트워크로 가지고 바둑을 뚫 수 있냐? 바둑을 뚫 수 없고요. 그리고 뭐 복잡한 어떤 뭐 예지 보존을 할 수 있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간단하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혹은 과정은 어떤 일에 처리해야 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많은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네트워크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얽혀졌을 때 이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요. 그럼 이 복잡한 걸 어떻게 쓸래? 일단 쓰는 것도 문제인데 과거에 2010년 이전에 딥러닝 알고리즘이 구현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한 개가 일단 너무 복잡한데 그거를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GPU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하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구현할래라는 키워드가 핵심이고, 그래서 뭐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엔비디아 GPU 지금 주식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또 더 오를 거라고 예측만 하고 있는, 주식은 잘 모르지만 예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나 혹은 그 GPU의 성능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개의 GPU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RTX 4090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고급적인 겁니다. 어제 검색해 보니까 한 3,4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A6000입니다. 이게 A6000인데요. 역시 GPU로 구현하는 거고 검색해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700만 원 정도에서 800만 원 정도 합니다. A100은 요거는 엔비디아 A100은 약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 복잡한 네트워크들을 구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구현됐을 때 인공지능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보다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챗 GPT를 이용하는 것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학습을 하는 데는 이런 고가의 GPU가 필요하다.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글에서 콜앱이라는 건데요. 무료로 이런 기능들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접속해서 사용을 하면 특정 시간까지 인공지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공지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인공지능의 개념이었고요. 뭐 아주 러프하게 일반인들이 이 정도면 인공지능을 알고 있구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초소형 위성, 방금 말씀드린 그 인공지능이 초소형 위성에서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군집위성 1호기가 오늘 뉴질랜드에서 발사됐습니다. 앞으로 수년 뒤에는 초소형 위성들이 하루 수차례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서 정밀 감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최원 기자입니다. 4, 3, 2, 1. 커다란 불꽃과 함께 로켓이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Expected payload deployment. Fantastic news there from Mission Control. Neon Sat-1 has 무게 100kg 미만인 군집위성 1호기에는 흑백 1m, 컬러론 4m 크기의 물체를 알아볼 수 있는 광학 카메라가 장착. 정부는 2026년 5기, 2027년에 추가로 5기를 쏘아 올려 모두 11기의 위성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들 위성은 하루에 서너 차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상공을 돌면서 국가 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정밀 감시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방금 보신 동영상은 2024년, 원래 4월이죠. 4월 24일 날 뉴스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초소형 위성입니다. 1992년도에 우리별 1호로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시대를 열었다고 치면 약 32년이 지난 지금 올해는 바로 초소형 위성 시대를 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V나 뉴스에서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보통 나오는데 바로 이게 초소형 위성이 올라가는 순간 뉴스페이스 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뉴스페이스 시대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요. 뉴스페이스 시대는 민간이 우주를 활용하고 연구할 수 있는 게 뉴스페이스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군사적인 목표를 가지고 올드스페이스는 정부나 특정한 기관, 군사기관, 뭐 방사청이나 이런 데서 미국은 나사가 되겠죠. 그런 데서만 이제 연구를 하고 위성을 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벗어나서 완전히 민간이든 혹은 정부든 협업을 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우주를 개발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좀 뉴스에서 이미 보여드렸지만 초소형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100kg 이하의 위성이고요. 제작이나 발사 비용이 최근에는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민간이나 벤처기업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초소형 위성의 기업 중에 한 개가 바로 스페이스X, 플래닛X가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유명한 기업이고요. 플래닛랩스 같은 경우에도 초소형 위성을 가지고 지구를 관측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회사의 미국 기업인데 시가총액을 찾아보니까 정말 잘 나갈 때는 한 8조까지 올라갔고요. 최근에는 한 1, 2조대에서 움직입니다. 그만큼 뉴스페이스 시대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봤던 것들을 조금 연계하면 우리나라는 2023년까지 7년까지 총 11기, 지금 1차는 한 달 전에 쏘아서 교신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해서 총 11기까지 이렇게 보내서 우리나라를 거의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측정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따가 응용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위성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우주방사청 관련되어서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은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에 그리고 국가 선진국가에 비하면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기술 수준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민간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 관련된 특히 초소형 위성 관련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하려고 하는 영상 쪽 관련 부분들은 급격히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준비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국외 기업 관련돼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외 같은 경우에는 플래닛스가 제일, 그 영상 쪽에서는 제일 크고요. 아까 스페이스X가 발사체 쪽에서는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세트랙아이, 한컴 스페이스, 나라 스페이스, 컨택 이런 회사들이 약간 중견 혹은 대형으로 넘어가려는 그런 우주 민간 업체 중에 한 개입니다. 저희가 경남에 있기 때문에 경남의 우주항공 인프라에 관련돼서 한번 이제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남은 우주항공 육성 기본 계획에 따라서 우주항공 협력 클러스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서 이게 이제 정점을 찍은 거죠. 더 이상 이제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이제 경남을 따라올 수가 없다. 물론 연구나 관련된 부분은 대전이랑 서울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추가적으로 카이나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 위성의 전문 기업, 발사체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시너지 효과가 되어서 인프라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진주셋을 미국에서 발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을 지자체 최초로 발사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위성 발사 그리고 우주항공청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영상 분야를 같이 하게 되면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을까.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요. 현재 준비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창원대에 있기 때문에 저희 창원대 기준으로 잠깐 더 설명드리면 저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더불어서 사천에 우주항공 캠퍼스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부터 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석박사 인력 약 한 150명이 를 통해서 사천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그리고 지역에 도움되는 어떤 R&D나 혹은 그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제 주관으로 위성 영상 분석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6분의 교수님들과 함께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받고 그다음에 영상을 분석하고 영상을 고도화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할 건지를 지금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네요. 저희가 이제 위성 영상 분석 센터는 총 이제 6개 세부 과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영상을 획득하고 저를 포함해서 영상을 획득하고 그리고 영상을 고도화하고 그리고 영상을 응용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위성 영상 분석 관련된 부분 혹은 위성 영상 관련된 부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아래에 교수님들께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융합 연구고요. 저희가 이제 전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그리고 환경 그리고 문화 테크노 전기 그리고 로봇 이런 형태로 전공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융합해서 웬만한 그 공학 관련된 부분들은 다 커버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하나에로스페이스와 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가서 협약을 맺었고요. 우주항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연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협약을 해서 학생들을 키우고 인력을 양성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목표인데요. 이거는 좀 약간 학술적인 부분이라서 약간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초소형 위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상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걸 어떻게 얻고 어떻게 분석하고
AI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그리고 실감하고 고도화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위성은 크게 우주 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뭐냐 하면 위성을 만들고 쏘는 발사체 파트가 있습니다. 즉 이걸 업스트림이라고 하거든요. 쏘면 끝인가? 올라가서 이제 운용을 할 거고요. 운용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에서 천체를 관측하면 즉 그 우주 쪽을 관측하게 되면 이제 천문 분야가 될 거고 반대로 지구를 관측하게 되면 이제 지구 쪽에 응용이 될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성 현상 분석인데 지구를 관측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얻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하고 응용할 것인가, 산업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파트는 바로 다운스트림입니다. 그러니까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아까 제가 경상대 쪽 말씀드렸는데 그쪽은 업스트림에 많이 초점 맞춰 있고요. 저희 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다운스트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하나의 우주 항공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연계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성 영상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AI적으로 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챕터 3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초소형 위성은 저희가 아까 계속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초소형 위성은 기존 위성과 조금 다릅니다. 기존 인공위성은 좀 크기가 아주 큰 것들은 몇백 킬로에서 뭐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아주 고급 위성은 한 700킬로짜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발사되는. 그래서 700kg짜리는 너무 크고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로 하고 있고요. 뭐 이게 산업화 기업에서 하기는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왜냐하면 이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건 고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100kg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진주색 같은 경우에는 한 4, 5kg 정도입니다. 4, 5kg면 웬만한 그냥 뭐 아령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안에 고급 센서를 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센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저희 다운스트림이니까 영상도 혹은 거기에 대한 신호도 조금 퀄리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좋게 만드는 것이죠. 어차피 약간 그 성능이 떨어지는 작은 위성을 많이 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많이 쏜 게 군집이 특징인데요. 많이 쐈는데 근데 데이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상에서 이거를 어떻게 고급화, 고도화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700kg짜리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쏘는 700kg짜리는 약 한 0.3m, 즉 30cm 안에 있는 것들은 구분할 수 있다. 그 근처에 있는 것은 구분할 수 있다. 목표인데 700kg짜리가 그런데 저희는 지금 4, 5kg짜리 약 한 200~300배 분의 1에 해당하는 그 크기를 가지는 센서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3m, 4m, 5m, 10m의 그 객체를 검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1m짜리로 올리려면 이때 바로 인공지능 기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인공지능 기법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미국을 먼저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다르파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나사보다 좀 다른 건데 방위 고등 연구계획국이라는 약간 학술적인 파트가 있습니다. 뭐 하냐면 여기서는 방위 쪽에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라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주고요. 이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면 한 프로젝트당 약 2조 원 정도 이상을 선정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밑에 있는 건 다르파 홈페이지인데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건을 없는 거는 이거는 이제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얘들도 우리가 이런 걸 연구해요라고 하면 다른 데서 다 따라 할 거니까 이제 2024년이긴 하지만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고요. 당연히 그냥 비밀이니까. 재밌는 거는 2018년도에 뭘 했냐면 AI Next 인공지능 다음은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어떤 알고리즘이 나와야 되지? 라는 것들을 했었고요. 이게 2018년도에 2개였으니까 한 2조 나눈다 하더라도 적어도 1조 이상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때 AI 넥스트는 세부 과제가 다시 50개 정도가 만들어졌고요.
보십시오. 미국 전역에 해당하는 연구소와 잘 연구를 하는 기관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키워드가 바로 explainable였습니다. 인공지능 기법을 아까 잠깐 기본 개념을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게 네트워크나 알고리즘 자체가 흔히 말하는 블랙박스 형태입니다. 블랙박스. 즉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자동적으로 그냥 세팅되어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거라서 1조에서 2조에 대한 해당하는 돈 자체가 explainable, 인공지능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 라는 컨셉에서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효율화할 수 있지? 라는 컨셉에서 AI Next가 미국에서 2018년도부터 3년간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그 연구를 잠깐 같이 했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의 교수님입니다. 제가 1년 동안 방문하면서 같이 연구를 했었고 살짝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하고 지금도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의 핵심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인데요. AI 3.0이라는 키워드입니다. 3.0은 기존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아까 막 무수히 복잡하고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막 파라미터를 찾아내고 막 데이터가 필요하고 하는데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 AI 3.0은 AI 2.0입니다. 기존의 알고리즘이. 어떤 문제냐? 한번 기본 알고리즘을 설정하면 얘가 변하지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왜? 효율적일 할정을 표현하려면 조금 뭔가 변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변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한 달 전에 발사를 했는데 데이터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 방법이 뭐냐면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많이 시켜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게 인공지능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가 연구를 했던 것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요. 연구했던 것이 바로 AI 3.0입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방법인데요. 네트워크를 좀 바꿔야겠다. 여기 있는 이런 컨셉입니다. 지금 여기 원래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는 이제 기여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학습에 의미가 있는 네트워크구나. 색깔이 안 칠해 있는 것들은 기여를 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네트워크를 계속 바꾸는 방법이고요. 그 과정 중에서 이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AI 3.0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했는데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가 계속 바뀌게 되면 그 과정 중에서 효율성들을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고 그것들을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한번 더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 응용할 건데 저희는 이제 위성 관련된 걸 말씀드렸고 아까 초소형 위성의 특성상 굉장히 열악한 데이터가 내려올 거고 기존보다 이것을 좀 더 고도화하는 그런 것에 쓸 거고 그 단어가 바로 초고해상도화입니다. 초고해상도화는 뭐 굳이 위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뭐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은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은 웬만한 CCTV로는 잘 안 보입니다. 공항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을 때 범죄자를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얼굴 인식 자체가 안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초고해상도화라는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컨셉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초소형 위성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위성에서 지상을 봤을 때 지상의 어떤 물체나 객체들을 찾아내는 그런 목적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 영상이라고 해서 특히 위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사 센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밤낮 주야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소형 위성은 여러 개를 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저렴하고 제작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발사 비용도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까 27년까지 11개를 쏜다 했는데 미국 그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쏠 때 한 60개, 70개씩 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 쏘는데 이렇게 공을 들이는데 60, 70개가 한꺼번에 나가는 그런 군집 형태입니다. 그래서 군집 형태의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합할 것인가, 합칠 것인가, 뭐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쌓 데이터를 우리가 일반 영상화하는 그런 어떤 처리 과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영상 고도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해상도를 높이고 안개에 대해서 그리고 객체를 찾는 것 그리고 인페인팅이라고 해서 뭐 가려진 뭐 구름이나 어떤 특성한 상황에서 가려진 부분들을 뽑아내는 요즘 9시 뉴스에 광고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복원하는 그런 기술들은 고도화에 속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걸 그냥 알고리즘적으로만 보여줄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려면 시연을 해야 되는데 그럴 위해서는 지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감화 파트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운스트림에서 영상이 들어왔을 때 이 영상들을 가지고 뭐 분석을 하고 다 좋은데 이거 갖고 뭐 하는데? 라는 응용 파트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응용 파트가 바로 농협입니다. 뭐 최근에 과일값이 많이 작년부터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수분이 안 됐거나 그러니까 그 뭐 비가 많이 왔거나 뭐 그래서 벌이 없어졌거나 수분이 안 돼서 결국은 열매가 없어서 과일값이 많이 오르고 그 외에 나머지 경제적인 뭐 이렇게 그 물류의 흐름 때문에 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사과가 많이 안 달려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뭐 토양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가 우리가 또 기후대 관련된 파트인데 최근에 뭐 오늘 날씨도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6월 초인데요. 기후대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동해안에 뭐 어떤 물고기가 잡히니 안 잡히니 그리고 뭐 사과가 바나나가 뭐 제주도에 열리던 게 이제 뭐 내륙에서 열리니 안 열리니 뭐 이런 기후대 변화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위성 영상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요.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재난 취약 지역 뭐 실시간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났다든가 안 났다든가 군집 위성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출해서 정보를 알려주고 불을 끄게 한다든가 왜냐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나게 되면 사람이 별로 없어서 위성으로 불난 걸 봤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성으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다음으로는 뭐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들은 얘들은 이제 준실시간 한참 뒤에 해도 되는 거고요. 실시간으로 산불을 포함해서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교통 분석들도 뭐 물론 우리가 CCTV 많이 있긴 하지만 초소형 위성으로 하는 것은 좀 더 다르게 또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불 모니터링은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동영상인데요. 이게 실감 지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Is possible some the weather data, please? Weather data, fire, the other things. Oh yeah. So we got fires on. Yes. Fires Also, on you the. can download the app for free. Ah. Yeah. Some orbital tracking. I'll turn the winds off. We can turn on Yeah. earthquakes, Yes. which there are a lot of them, and fault lines here. So if I turn that off, we've got all the fault lines on Earth. So let's go look at the Ring of Fire here. Go figure. A lot of earthquakes up here on the Aleutian Peninsula. We've got, of course, no active hurricanes right now. We can look at all of the active frontal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course, thank you. Of
course, these are temperatures here. Oh, temperatures. Let me turn off the earthquakes here. We've got our temperatures. And that's all around the world. How about the storm things, for example? Sorry? Storm, weather. Oh, yeah. So we have access to raw radar data in numerous countries. Japan, South Korea, Australia,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in the United Kingdom. But through using satellite imagery, through what we call the global satellite Yes, enhancement, please. we're able to effectively fill in the gaps, right? So with that off, you can see the places where we have that raw radar data, like the UK, again, the United States, in Japan, and in South Korea. Yeah. But when we turn on, the global satellite enhancement, again, using that satellite imagery and through machine learning, we're able to paint a complete picture, right? And provide information to our users all around the world. I mean, where we really shine is during hurricane season, because of course you have tropical waves coming off of the coast of Africa and are heading across the Atlantic toward, the southeastern United States. Typically, you're only really going to be able to see that coming if you're using radar data coming in from Puerto Rico. But again, with what we're able to do would be to, again, paint that whole picture using the global satellite enhancement to see the storm as it has exited the coast of Africa. 네, 이런 그 실감 영상 그리고 뭐 응용 분야를 통해서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말씀드렸습니다. 키워드는 스마트 시티, 감시, 해양수산, 기후, 재난안전, 농업, 국토관리, 뭐 엄밀해 보면 전 분야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성이 지구를 지상을 관측하는 그런 컨셉에서 보면 모든 분야에서 뭐 다 관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초소형 위성을 제작하고 그리고 운영하고 영상을 고도하고 응용하게 되면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들도 산업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들도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고요. 사회적으로도 당연히 우리 실생활에 민첩한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저희는 아까 다운스트림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컨셉을 이용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개청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업스트림에 아마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운스트림 초점을 맞추면 두 개가 바로 합쳐서 위성 분야, 우주항공 분야의 전체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요. 우주항공청 개청이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과 더불어서 크게 1000개의 기업, 우주항공 기업, 그리고 25만 개의 일자리, 그리고 100조의 민간 투자 유치, 그리고 마지막 복합도시,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상남도와 우주항공청이 열심히 하면, 그리고 저희가 이런 목표를 이루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이 목표가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